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저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취업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뉴딜이라는 게 뭔지, 그에 따라서 IT 분야에서는 어떤 취업을 좀 더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오늘 해드릴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뉴딜이 뭔데요? 한국판 뉴딜이 뭔데요? 그게 내 취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에 대한 방향은 이 두 가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정책으로 내놓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목을 집중이 될 것이고요. 그쪽에서 취업 기회는 분명히 더 많아질 거다.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5년간 국가에서 16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뭐 얘기 그럼 다 했죠. 도대체 그러면 한국판 뉴딜이 뭔가요? 자, 그걸 알기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뉴딜 안에서 채용 시장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또 그 안에서 IT 기업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도대체 IT 기업이라는 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도대체 저 앞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제 이름은 정광식이라고 하고요. 현재 더드림 컨설팅이라고 하는 교육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주로 이제 직업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실은 제가 이분을 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좀 저를 소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강영욱 씨죠. 네. 이분은 강아지 쪽의 전문가시고요. 저는 또 취업 쪽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약간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강영욱 닮았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이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에서의 전달해야 되는 어떤 명확한 이미지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너 저 사람은 누군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제어에 대한 어떤 그 외모 이미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고요? 그럼 도대체 그 정책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정보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즉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신다고 한다면 제 수업의 목적은 전달이 되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뉴딜 정책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산업에 대한 큰 흐름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남들이 복권 좋다고 해서 내가 복권을 사요. 그럼 난 당첨이 돼야 안 돼요? 물론 당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당첨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즉, 뭐 예를 들면은 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 돼. 근데 내가 그쪽에 산업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또 흥미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래 다니시긴 힘들 겁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산업 안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그쪽 산업에 갔을 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좀 매칭이 될 수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좀
만났던 친구들 중에 최근에 이제 만났던 친구들의 뭐 사례가 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뭘 했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걸 했어요. 원래 학과는 미디어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학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4학년쯤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이제 취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실이 된 강의장에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밴드 활동을 했고요. 보컬 활동을 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듣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는 노래를 했어요. 처음에 이 친구의 노래를 듣고 이 친구는 노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노래는 그동안 이제는 취미로만 하고요. 이제 다른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어떤 컨설팅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지원한 곳이 바로 JYP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를 냈었어요. 야, 너 나랑 가수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가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JYP의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관리하는 일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현실적으로 본인이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이 뭔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 사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뒤에 바로 넘어갈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취업을 2년 동안을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냐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해서 인턴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취업 준비를 당연히 했죠. 근데 졸업할 때까지도 취업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서류적인 측면과 스펙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취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난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취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친구를 불러놓고 복기라는 걸 했습니다. 뭐 바둑에 보면 복기라고 하죠. 이 친구 불러놓고 어떤 사례가 있고 그동안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는지를 쭉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 친구가 얘기한 게 군대 얘기였어요. 자, 분명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나 혹은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얘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 얘기는 정말 특별한 사례 혹은 직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저 맞아요. 군대에 저 좀 특별하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갔다 왔는데? 라고 했더니 의무소방관 갔다 왔대요. 야,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거기에서 의무소방관으로 있으면서 사람이 죽는 걸 한 2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안전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학기에는, 마지막 그 시즌에는 딱 3줄만 고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이 죽는 것을 25번 이상 보면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딱 요것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원하는 대형 대기업에 3곳 이상을 붙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뉴딜 정책 얘기한다면서 갑자기 뭐 JYP 얘기하고 갑자기 의무소방관 얘기하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뉴딜 정책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되지 뉴딜 정책 좋대 160조가 투자가 된대 나도 일단 거기 가면 뭐라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뉴딜 정책이어야 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뉴딜이 아니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심심할 텐데 제가 퀴즈 살짝 내볼게요. 앞에 있는 게 어떤 동물인가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자라는 동물입니다. 사자라는 동물이에요. 암사자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자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퀴즈를 몇 개 내볼게요. 여러분 그 댓글로 채팅창에 한번 맞춰보세요. 왜냐면 저희가 그 인증해가지고 그 인증 이벤트 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인증 이벤트를 통해서 마이나이스 IT에서는 그죠, AI 면접 그 쿠폰을 제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증이라도 한번 해볼 겸 해서,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근데 채팅창을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하면서 참여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처음에 뭐 끝나면 제가 보든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건 암사자예요. 이 암사자의 몸의 길이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닙니다. 뭐 다 맞춘다고 해서 제가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암사자예요. 암사자의 몸의 길이는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제 아마 쭉쭉 좀 써가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암사자의 몸의 길이는 보통 2.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 사자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될까요? 사자의 수명. 사자의 수명은 보통 13년 정도 된다고 해요. 13년. 쭉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임신기간이요. 임신기간은 보통 116일, 약 4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이제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자는 몇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을까요? 몇 마리? 보통 6마리 정도 난다고 합니다. 6마리 정도 네요. 자, 좀 빨리 가볼까요?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몸무게는 보통 140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사자가 한번 사냥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갑자기 밥을 먹고 나면 일정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 시간이 바로 2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 속도로 뛰면 이 사자는 보통 몇 킬로 정도 뛸 수 있을까요? 몇 킬로 정도 뛸까요? 바로 80km 정도 뛴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80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쭉쭉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맞춰보려고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많이 맞추셨나요? 아마 몇 개 못 맞추셨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사자 알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퀴즈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근데 어떻죠? 네, 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게 맞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거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사자 알지만 막상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50개, 싫어하는 거 50개를 쭉 한번 노트에 따로따로 적어보세요. 좋아하는 거 50개, 싫어하는 거 50개. 장단컨대 이거 한 번에 못 쓰실 거예요. 웬만하면요. 가끔 쓰는 친구 있습니다. 김밥나라 메뉴를 싹 다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되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한국판 뉴딜이어야 되느냐? 지금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죠? 사자 나오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뭐 IT든 뭐 수소든 그렇죠, 풍력이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될 텐데 실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맞죠? 제가 뭘 할 건지를 알고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1930년대 그 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세계대전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세계대전을 할 때는 미국에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쟁하는데 거기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생산을 해내도 이제 부족한 계속 다 팔렸던 거죠. 계속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자가 막 되니까 뭐 이제 뭐 더 뭐 불우하고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세계 1차 대전이 갑자기는 아니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생산했던 어떤 모든 인프라들이 아무리 생산을 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1930년도에 그러면은 국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후버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후버댐.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했고요. 그쯤해서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는 다들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떻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잘 번팀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왔죠. 그때까지 잘 버텨준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경제가 살아났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2차 대전이 옴으로 인해서 또 이제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생산을 해서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또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제 미국이 제2의 이제 또 호황이 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나온 게 이제 뉴딜 정책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후버댐을 국가가 정책을 직접 개입을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해서 뭐 각종 인프라죠. 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여러 산업에 좀 이제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미국에 있는 이 후버댐이에요. 이 후버댐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직접 좀 검색을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댐이 영어라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 그때 댐이 영어야?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저도 에피소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경제가 이제 막 고꾸라졌죠. 왜 고꾸라졌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제 경제 상황들이 이제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럼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국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보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요 정책 사업에 힘을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개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에요.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평론가나 이런 부분들처럼 막 비평하거나 이런 입장은 안 되지만 160조 정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뒤집어 엎기에는 그 160조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160조가 작은 돈인가요? 아니, 뭐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즉 뭐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경기부양, 유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기부양 정책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뭐 키우려는 산업이 똑같은데 도대체 만약 예를 들면 영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도대체 미국에서 하는 전기 배터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나라는 5년 동안 16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1년에 500조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유럽도 비슷하고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1년에 500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 자원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죠.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그걸 가공해서 파는 어떤 그런 조금 산업이 조금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브레인은 있지만 땅에서 나오는 건 없으니까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만들어야죠. 자, 만약에 미국에서 수소차를 만들어요.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뉴딜 정책 비슷하게 그 경기부양 정책을 해서 세금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자국 정책. 요즘에는 그 각 나라에 따라서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 물자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뉴딜 정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장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미국도 이렇게 가는 거죠. 뭐라고 했죠? 미국에서 500조에 가까운 예산을 1년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그린 디지털 뉴딜에 58억이에요. 1년이 아니죠. 전체적으로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탄소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IT. 왜냐하면 대면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육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정책도 얘기를 만들었고 다른 각국에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는 뭘 하는 거냐?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안전망 강화.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럼 디지털 뉴딜은 뭐고, 그린 뉴딜은 뭐고, 안정망 강화는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뉴딜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DNA 생태계라고 해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가지고 하나로 묶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다시 재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사업이죠.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비대면 하잖아요. 여기서만 보셔도 나오잖아요.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그러면 도중에 뭐가 필요해요? 당장 제 앞에 놓여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삼각대가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 집에 뭐가 필요해요? 당장 새로운 노트북이 필요할 거고요. 또 뭐가 필요합니다. 이어폰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집 안에 환경들도 꾸며져야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다시 육성이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산업 자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SOC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전반적인 행정 처리도 그렇죠.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 이제 신분증도 이제 그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자 신분증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안에 바로 이제 QR 코드처럼 또 그 사업들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도시 건설. 그동안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 자동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 도시, 그렇죠? 스마트 도로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아니 국가 사업인데 그게 뭐 저기 직접적으로 올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솔직히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5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이 2년이 남았죠. 2년 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디지털 뉴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디지털 뉴딜은 가시적인 효과가 2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건 뭐냐면 저탄소예요. 더 이상 이제 가스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단기간에 이게 나올까요? 그죠. 단기간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야,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갑자기 전기차 내년부터 만들어 이게 나와요? 아니야. 이건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에는 73조,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디지털 뉴딜이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미 디지털 뉴딜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리뉴얼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가 이제 그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가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 어떤 변화가 더 있었느냐? 방금 전처럼 제가 카메라가 생겼고 삼각대가 생겼고 노트북이 더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와 같이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줌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듯이 교육 시스템인 줌이라는 게 바로 이제 4분기 1분기였죠. 1분기 때 매출이 169%나 올랐다고 하죠.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주식을 좀 사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리고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코로나 확산 이후에 원래 아마존에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공장의 어떤 물류 시스템도 뭐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직원을 자르려고요. 그 관련된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들어갔던 곳이에요. 사람들을 자르려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사업이 바뀌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11,000명을 증원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정말 그만큼 이제 많이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IT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뉴딜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우리나라 여러분 보실게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이 5G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 4G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G하고 5G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동안 여러분? 아니요? 별반 다랐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시는 데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그러면은 4G보다 일반적으로 4G보다 5G가 20배가 빠르다고 하죠. 도대체 이거 쓰지도 못하는 뭐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더 높은 요금제를 쓰면서 이걸 계속 써야 되나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으셨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달라집니다. 뭐냐면 이게 하나 단적인 예예요. 네이버가 여러분 로봇을 만들고 계신 거 아신가요? 로봇을 만들어요. 어떤 로봇을 만드냐면 뇌가 없는 로봇을 만듭니다. 뇌가 없는 로봇이에요. 즉, 뭐 좀 징그럽긴 하겠지만 제 몸이 있지만 제 몸에는 이제부터 목 위로는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로봇의 머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있습니다. 초경량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저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로봇의 머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보면 뭐 중국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먼가요? 좀 가까운 데라고 하면 어쨌든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통신이 빨라져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5G라는 거죠. 5G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IT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만들까? 왜 만들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미 실은 이제 IT 쪽 사업들은 이미 민간 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떤 제도적인 금액적인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은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큰 파급력이다 보다는 이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그게 관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졌어요. 어떤 법적인 제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묶여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죠. 근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대. 그렇죠? 그럼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뭐 조금 이해가 가기 쉽게 하려고 그린벨트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IT 사업들도 그동안 이제 뭐 관련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조금 더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사업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가 늘어날까요?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네이버 꼭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한 번쯤은 네이버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걸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거죠. NHN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쪽 사업들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IT 사업 쪽들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선생님, 저는 IT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는 문과생이에요. 프랑스어 전공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잘 보세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첫 번째, 문과에서 이 IT 쪽으로 온다라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는 거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볼게요. 문과에서 여러분들 마케팅 회사 들어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직무는 쉬웠습니까? 아니요. 그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레벨로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IT 쪽으로 넘어오면 철저하게 실력 위주예요. 한 번은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뭐를? 여러 가지 언어나 뭐 하다못해 통계 프로그램이든 R이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시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는 IT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이런 지식이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가미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모르고는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좀 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5G 뭐 아까 얘기해서 4G에서 5G로 넘어왔는데 그럼 4G가 뭐 어떻다라는 건가요? 즉 여러분 이 4G나 5G로 넘어왔죠.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 어떤 고속도로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우리 일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이제 IT 이제 네트워크 그렇죠? 이쪽 컴퓨터에서 이쪽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화촉망 우리나라가 이미 했고요. 다른 세계보다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업이 좀 더 발전적일 거고요. 더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5G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규제 개혁을 이제 골자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AI 산업이나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중국도 5G나 데이터 등에서 이제 신사업을 2025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골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만나니까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우리만 위기가 온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같이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를 극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에서 해줬을 때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업에서 돈을 왔을 때 어떤 큰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민간 사업, 비대면 사업 하면 솔직히 IT죠. 그 IT, 즉 IT 안에서 5G 뭐예요? 고속도로 깔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IT 사업 쪽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할 건지 아니면 하드웨어로 갈 건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이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옛말에 떡 만지는 손 콩고물 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즉 그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뉴딜 정책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으로 어쨌든 가게 되면 돈이 돌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일은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사업을 다 안 하려고 접으려고 하는 석탄 사업 쪽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나 만약에 취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취업됐어요. 석탄 사업에 취업이 됐어요. 석탄 회사에 취업이 됐습니다. 몇 년을 몇 년을 다닐 수 있을까요? 오래 못 다니겠죠? 근데 반대로 제가 어떤 큰 실력은 없지만 어쨌든 IT 쪽에 와서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잘 몰라. 근데 시간은 가. 근데 사람이 없어. 나를 못 잘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죠. 취업할 때 자기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죠. 그렇죠?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 같이 없는 거고요. 나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업 분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되게 중요하다는 그 트렌드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보시면은 문항들이 예전보다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아무 얘기나 쓰란 얘기가 아니죠.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봐야 그냥 고만고만한 내용 쓰실 텐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함께 같이 활용해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원 동기든 혹은 직무 역량이든 혹은 기업 분석이든 산업 분석에서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쓰는 내용이 달라져요. 기업 분석, 우리 A 기업은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우리 A 기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런 것까지 더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진일보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차별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바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즉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선생님 저희 지금 비대면이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채용 공고도 별로 없고 있어봐야 공공기관 몇 개밖에 없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뉴딜 정책에서 지금 아무리 뭐 돈 투자해봐야 나한테 실감이 안 오는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실제적인 체감은 분명히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일자리는 이제 비대면 쪽으로는 계속, 즉 IT 쪽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비대면 화상이든 여러 가지 방면들에서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있는 제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함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보호무역, 온라인 여러 가지 뭐 주제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서. 는 이제 IT 쪽하고는 그 디지털 뉴딜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돈이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친환경의 사업들이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IT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저 IT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그 생산을 해내는 이런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혹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수력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저탄소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책이 좀 이제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뉴딜, 혁신 경제.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더 이상 흘러가게 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가두는 거예요. 자, 가뒀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요. 일정 데이터. 여러분들이 집에 분명히 1테라 뭐 혹은 2테라 정도의 어떤 그 기가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기가. 하여튼 몇 기가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 심장 박동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 댐을 통해서 막아놓는 거예요. 왜 막아요? 필요할 때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지털, 이 댐을 구축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주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면 돼요. 분명히 채용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분명히 주식도 올라요. 주식이 오른 기업은 분명히 채용도 하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만큼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대로 먼저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디지털 댐을 만들었어요. 모든 데이터를 막기 시작합니다. 뭐 하다못해 숨 쉬는 것도 뭐 몇 번을 숨 쉬는지 이런 것들이 막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걸 분석해야 되겠죠. 가공을 하고 분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 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공 데이터, 자 여기에요. 일자리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전환으로 시대. 즉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이제 오픈하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실은 그 공공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미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될 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점포고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민간 기업들 너네들도 이제 데이터 오픈해 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이제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민간에 있는 어떤 고급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정보들도 같이 종합해가지고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즉 AI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다못해 모든 CCTV에 있는 이제 기록들도 되는 거죠. CCTV에 이제 그것들을 정보를 포함해서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CCTV에 모았어요. CCTV 봤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죠. 얼굴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걸 관리하거나 지우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AI가 있어요. 그 데이터 정보들을 유의미하게 가공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단순히 가공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뽑아내야겠죠. 그건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5G, 통신망, 그렇죠? KT, SK, 그다음에 LG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앞으로는 유망할 수밖에 없겠죠. 통신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자,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여기 또 지원을 했는데 84,000여 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해요. 즉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작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일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이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데이터를 모아서 솔직히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해서 의사와 만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카메라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그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핸드폰에 대한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소외받을 수 있겠죠. 농업, 임업, 얘네 산업 그동안 국가를 이끌어왔던 그런 산업들인데 왜 얘네들만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5G와 연결을 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자동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또 여기에도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몰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쓸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가공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관리하는 업체들도 생길 거고요. 그걸 분석하는 업체들도 생길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하나의 그 데이터 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댐을 만들고 나면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근무, 비즈니스예요. 근무적인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는 자택근무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근무 환경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 그렇죠? 플랫폼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착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교육이에요. 제가 알기로 2025년, 2055년까지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들을 5G로 바꾸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디지털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대면, 온오프라인 비대면을 할 수 있도록 다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의료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내 수면에 대한 어떤 질, 그 다음에 내 맥박, 수면,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내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예요. 요즘에 취업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창업을 하는데 어떤 창업을 하게 되냐면 네이버 이제 스토어팜이라든지 그쵸?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많이들 하세요. 근데 100명이 하면은 110명이 망하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거기서 성공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토어팜이라든지 온라인 시장, 그 기존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또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제 디지털 뉴딜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원래 스토어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조금 더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교육, 의료, 뭐 상점, 스마트폰 이렇게 좀 얘기했고요. 그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와이파이, 그다음에 노후된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어서 여러분들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아엎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갈아엎어져요? 아니죠. 거기에 제반이나 시설들이 들어가야겠죠. 카메라, 태블릿 PC,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랜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로 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산업이 더 앞으로 호황이 올 건지. 최근 뭐 이제 앞으로 1, 2년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카메라든 뭐든 통신 교육 쪽으로만 가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은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제 모든 교육들도 정리가 되면서 특정한 어떤 강사나 특정한 프로그램 하나를 좀 듣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질 좋은 강의를 더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 시간은 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5G 그다음에 디지털 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사업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 공장, 그렇죠? 이전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그 공장 자체가 커다란 어떤 그 스마트화되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는 도시 또한 스마트화 된다는 거죠. 청소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이나 혹은 이제 그 신호등 체계 자체들도 그때 신호나 화질의 그 어떤 기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뻗쳐나갈 거냐면 이제는 철도나 그렇죠?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자동으로 누가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게 또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만 어떤 자율적으로 운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더 넓어져서 항만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배가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지? 거기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기도 하겠죠. 이제 나중에는. 근데 그 안에서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또 발전을 할까요? 네, 당연히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그냥 일반 반도체가 아니고요.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호황이 될 수 있죠. AI 반도체가 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이 부분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반도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같은 구조로 하게 되고요. 대부분 다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삼성전자 안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네페스라든지 혹은 관련된 어떤 일반 그 하청 업체라고 하죠. 1차 벤더라고 볼게요. 이런 업체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중견 기업인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런 업체들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회 사업이 고도화되면 어떤 것들을 한다고 했죠? 바로 이제 도로나 항만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사업의 어떤 학생들이 다 5G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로나 그 다음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프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어떤 시스템, 행정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바뀌겠죠.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도 대부분 다 이제 그 자판기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판기라고 하죠. 자동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마트에 가면은 자기가 알아서 계산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잖아요. 찍고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공공의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민간 데이터들이 오픈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죠. 드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최적화된 AI가 그쵸? 계산을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안에서 그걸 구축해내는 그 코딩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 IT 사업 쪽에서는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방금처럼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데이터 댐이나 5G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5G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엔 깔려 있어요. 근데 외국엔 이제 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도 나가볼 수 있겠죠. 그 선로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IT 사업과 관련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력들을 쌓아갖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만 깔려 있다니까요. 통신망이. 그럼 외국도 이제 깔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소위 말하는 여러 업체들도 있긴 하겠지만 KMW라든지 이런 업체들이에요. 통신 장비를 만들어내는 5G 통신 장비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취업 준비에 대해서의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골라보셔야 돼요. 왜? 앞으로는 IT 쪽 사업 아니면은 당분간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반 제조, 그렇죠? 뭐 얘네 옷 이런 것들 요즘 팔리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여름에 옷 딱 2벌 샀어요. 그것도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감이 없을 때 샀죠. 근데 그것도 입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요. 집에서 강의하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나는 패션이 좋아, 예술이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당분간은 정말 더 놀게 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디지털이야. 그럼 디지털도 예술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도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준비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달라졌죠. 디지털에서.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역량이라는 걸 이런 것들을 하나를 스스로 캐치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달라지겠죠. 뭐가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 왜? 아직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우선으로 준비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이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필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게 땡이죠. 뭐 그게 최고죠. 왜? 말했잖아요. 시장 자체가 아직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솔직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부자들이 나올 때는 이런 위기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 위기 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 한번 틀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제도화되거나 이 촘촘한 틈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그린 뉴딜이라는 건 뭐냐? 오늘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고 그린 뉴딜을 알면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바로 전기차를 대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 그렇죠? 그 반도체는 뭐예요? AI 반도체예요. 그렇죠? 디지털이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들은. 뉴딜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발전소라고 볼게요. 발전소를 이제는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AI 프로그램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뉴딜과 어떤 융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일자리 90만 개 만들면 뭐 하나요? 900만 개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자, 그 900만, 설마 진짜 900만 개씩 없어지진 않겠지만 자, 마찬가지예요. 새로 생기는 직업에서는 우리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금이라든지 고용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이죠. 이런 지원금들을 지금처럼 뭐 이제 우리가 1차, 2차에 받았던 국가 지원금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지원금 제도나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뉴딜 정책의 1번, 2번, 세 번째 바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린 뉴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린 뉴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따로따로 보긴 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그 핫한 게 바로 이제 전기차잖아요. 미국의 이제 테슬라, 끝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수소차도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현대자동차도 있었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얘네는 한쪽에 서지 않았어요. 두 개를 다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 다 개발했어요. 근데 가장 단점적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수소차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프라가 뭐냐면 수소 충전소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이 듭니다. 1년에 3억 벌어도 2억씩 적자가 나는 거죠. 매출이 나와도.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국가에서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그게 수소가 될지 풍력이 될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은 아니죠. 왜? 바람이 없잖아. 강원도 가봐야 바람개비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풍력 발전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게 어떤 바람이 좋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면이라든지 이 수소를 에너지를 대체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수소 그쵸. 근데 30억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건 가능하겠죠. 물류 자동차들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가장 그 수요가 많은 곳에는 분명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서울하고 부산 해서 여기 하나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는 가능하겠죠. 중간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해서 수소차, 뭐 화물차를 위한 어떤 수소 인프라 구축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전기를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개가 떨어졌을 때 그 전기 에너지를 못 모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떠난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요. 과부하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쇼트가 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상해주는 금액이 1년에 5천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만큼 그걸 저장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장하는 만약에 해상이든 풍력이든 들어왔던 모든 에너지가 갑자기 막 몰리게 되거든요. 이걸 저장하지 못했을 때 이 에너지 자체를 수소 에너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소 에너지는 그레이하고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레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스를 태워서 만들면은 탄소라는 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엔에서 하지 말자라고 이미 결론이 나서 그린 에너지, 그렇죠? 뭐예요? 기존에 봤던 풍력이든 해상이든 이쪽에서 나왔던 에너지 자체로 다시 또 수소를 만드는 거죠. 물에서 분해를 해야 되니까, 추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전기는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배터리 수명을 ESS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두산 그룹이 뭐 되게 많이 이번 정권 들어서 힘들었죠. 그 이유가 딱 하나죠.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외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석유 화학 관련된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에 관련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산에서도 이제 발전기 자체를 이제 그린 에너지로 바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적인 변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그린 뉴딜로 갔어. 그러면 전기차야, 자율주행차야, 그 안에서 반도체 들어갈 거야. 그게 빨리빨리 통신이 돼야 돼. 5G 통신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계산해낼 수 있는 AI의 어떤 그런 안정화가 되는 유지 보수 단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안에서 직무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부터는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몇 개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돌리시죠? 전기료가 혹은 이제 그 기름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희는 보통 평균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에서 25만 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더라고요. 바로 이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이에요. 뭐냐면 저도 그냥 어떻게 영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완전히 영원은 아니겠죠. 근데 건물 자체를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짐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구조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써서 만드는 거죠. 즉 뭐냐면 디지털 뉴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건물을, 노후화된 건물들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죠? 시스템들이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AI라든지 혹은 디지털과 관련된 인프라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린 뉴딜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구조 자체를 23만 호를 다 이제 부숴버리고 어린이집이든 공공주택이든 이런 것들 보고서를 다 새로 짓겠다라는 거죠. 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건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학교도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학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그린 도시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상하수도, 그죠? 또 이거는 저도 바꾸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노후화된 상하수도를 바꾸면서 그걸 또 AI를 접목해서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이런 것들도 접목이 돼요. 아까 말한 뭐가 기본이 되겠죠? 데이터 댐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겠죠. 그 상하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또 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AI겠죠. 그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뭐 삼성이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 검색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113만 대 생산할 거고요.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대요. 국가 정책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성장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미 대부분 저가의 비용으로 인해서 이미 경쟁력적인 부분에서는 힘들죠. 뭐 반도체야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어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큰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미리 선점을 했지만 실제 반대로 전기차 그죠.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이미 좀 저희가 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태양광 해야 돼요라는 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좀 진입하실 때는 좀 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기술이에요. 녹색 기술, 네,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공장, 뭐 100개소 클린 팩토리, 1750개. 1750개 팩토리. 근데 1750개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료 쓴다고 하지만 공장 자체를 전기료로 다 떼어버린다는 건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즉 뭐냐면 수소에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기가 조금 아직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제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수소지를 뽑고 그 수소 에너지 자체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수소 시스템을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도 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수소적인 측면,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디지털 이 세 가지는 뉴딜이라는 측면에서 따로따로 좀 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같이 하나로 융합이 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그 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제 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온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그 세분화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긴 하겠지만 그 세분화돼서 다 정책이 다 안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지금이죠. 지금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뭐가 준비가 될 거다라는 거, IT 쪽에서 뭘 해야 되겠구나. IT와 관련된 C나 C++이든 R이든 파이썬이든 이런 언어들 정도는 하나는 좀 배워봐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계산을 좀 해보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거 볼게요. 방금 전까지 그 어떤 채용에 대한 그린 뉴딜, 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고 좀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어떤 변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로나 이후 시대 뭐가 달라졌냐? 라고 봤을 때 바로 코로나19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거의 뭐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나마 이제 그게 조금씩 적응이 되고 대응이 되면서
이제는 좀 온라인 채용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은 또 이제 안정화 단계가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었어요. 실제 그 올 3월에 제가 같이 이제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가 이제 A라는 그 S사 좋은 기업이죠.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못 받고 있던 상황들이었어요. 왜냐면 홀딩. 그랬던 사실이 이제 저도 살짝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AI 그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에 대한 어떤 가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왔고 디지털 쪽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더 수요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변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전기 공채라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이제 수시 채용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수시 채용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스펙들이 좀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IT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실력적인 측면이죠. 그냥 단순히 학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죠. 그럼 뭘 볼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IT 쪽을 준비할 때는 대외 활동이나 혹은 그거를 이제 학원이나 이런 실습을 좀 해볼 수 있는 여건들을 빨리 만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먼저 물어보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적인 측면은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왜? 학과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과생들이 다 준비할 수 없느냐? 아니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듣고요.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보고 스스로 이제 내가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 수시 채용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수시 채용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면 이제는 걔네 그 기업들이 이제 본 자기네들 이제 채용 사이트에 저장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누가 나갔어. 그럼 공채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채용 사이트에서 필터해서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내가 원하는 기업을 미리 알아두셔서 접근을 하시고 저장을 해놓는 거 되게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놔야죠. 업데이트를 매번 이번에 자격증 따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번에 어떤 경험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에 지원했어? 수시 채용이야?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럼 2021년에는 어떤 취업에 대한 트렌드가 있을 것이냐? 바로 이 5가지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필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상 면접,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가 당장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도 이미 맛을 봤죠. 뭐 하고요? AI 평가하고. 이 2가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채용,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적인 측면은 더 이상 뭐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른 강사님들께서 더 얘기할 거예요. 직무를 벗어나서는 이제는 취업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I 채용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지금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은 그 마이스트 IT라는 곳에서 이미 이거를 채용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채용 기간도 50% 단축됐고, 그 다음에 업무량도 30%, 면접 준비 시간도 70% 이상 단축이 됐다. 이렇게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냥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마이스터 IT도 그렇고요. AI 채용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실은 이미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실은 제가 한 4년 전? 그렇죠. 5년 전일 겁니다. 5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떤 자격증 과정을 좀 운영했었어요.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제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였어요. 과제가 올라와서 여러분 업데이트를 하면 쭉 이제 뜹니다. 쭉 뜨고요. 옆에 뭐 어떤 게 뜨냐면 정답 길이가 누구와 몇 % 일치합니다 라는 게 같이 떠버려요. 100% 일치합니다 라는 게 떠버려요. 그럼 뭐 거의 베낀 거죠. 뭐.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5년 전부터? 그전부터 저도 이제 이게 파악이 됐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페이지가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되는 그런 분량들도 다 잡아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 채용에서의 AI 채용은 급변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이제 잡코리아나 이런 쪽에 가면은 이미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했던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을 벗어나서도 계속해서 시간은 채용 자체들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면 화상 면접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보겠습니다. 즉 면접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화상 면접을 보면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주변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접속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카메라 화질에 대해서는 그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첫 번째 뒤에 배경을 보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나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으로서 평가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주변 배경 혹은 이제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카페에서는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카페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약해요. 그래서 집에서 랜선으로 꽂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겠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특정 업체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와이파이 쓰면 거의 한 번씩은 끊길 겁니다. 이제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직 해야 될 그 AI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업데이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 화상 면접이 준비됐다라고 했을 때는 줌이나 스카이프나 구글이나 이런 미트의 어떤 구글 미트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시스템들은 보통 저도 다 접해보긴 했는데 접해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다시 학습하는 데는 분명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거 쓸 겁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이 그쵸? 구글을 뭐 미트를 쓴다라고 하면은 스카이프를 쓴다 혹은 줌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번쯤은 미리 들어가셔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디 어떤 단추가 있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덜 긴장을 하고 조금 더 순조롭게 일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상 면접 하는데 다리 떠는 게 보여요. 신기하죠? 왜? 여러분들 화면 카메라가 나는 만약에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다리 밑으로는 안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리 떨면 있잖아요. 카메라가 같이 떨립니다. 네, 이런 게 뭐냐면 스피치적인 요소예요.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발음이나 발성 이런 부분까지는 내비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세에서의 흐트러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화면 나오는데 너무 얼굴만 나오게 하거나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전신이 다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반신까지는 좀 살짝 나오게 해서 내 손을 쓰면서 비언어적인 측면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한다면 반대쪽에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작게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좀 크게 잘 들리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단적으로 뭐냐면 온라인이다 보니까 답변할 때도 이게 안 들릴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끊길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면 짜증내겠죠.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잠시 통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몇 번이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 되기 때문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그리고 화상 면접을 보다 보면 그 질문 자체가 깊이 있게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여러 개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사전에 준비한다면은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좀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짧게 나올 수 있게 핵심만 나올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는 거. 이거는 뭐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활용 팁은 뭐 포스트잇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게만 화상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린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부터 제가 IT 기업 얘기했는데 IT 기업이 뭔가요? 그래서 뜬금없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IT 막 찾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IT 기업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IT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화 시대에서 유형과 무형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소프트도 해당이 되고요. 반도체도 해당이 되고요.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게 바로 IT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소프트웨어만 해당이 된다는 건 아니죠. 이게 정의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IT 기업 갈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할 건지,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언어를 가리고 뭘 할 건지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셔야 되는 거죠. 뭐 나는 반도체 회사에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그냥 IT 기업 가고 싶어요. IT 기업이 어딘데? 반도체? 아니면 아까 인프라? 아니면 소프트웨어? 뭘 할 건지가 여러분들 그 측면에서도 일단 둘로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나 뭐 UF, 뭐 소카, 뭐 쿠팡, 뭐 우한인재들 여러 가지 있죠. 솔직히 저는 뭐 쿠팡이 주식을 팔면 빨리 사고 싶어요. 근데 얘는 안 올리죠. 왜냐하면 그만큼 잘 나가고 있죠. 솔직히 요즘에 최고의 기업은 저도 쿠팡이라고 봅니다. 쿠팡이나 뭐 다른 또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앞으로 더 사업을 더 주도하에 나갈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런 기업들은 다 알잖아요. 다른 알짜배기 기업들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했는데 좀 찾아보면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보시면은 그다음 KG 이니시스, 뭐 NHN, 사이버 결제 이런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들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망한 IT 기업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 어떤 기업들이에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최근에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하는 곳이에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그 회사예요. 그렇죠? 결제예요. 집에서 결제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로. 그렇죠? 카드 결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해외와 관련된 결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더 전망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안nem이라든지 도전 비즈원 이런 쪽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들일까요? 그렇죠. 뭐 안nem이 당연히 보안적인 측면이에요. 즉 우리가 그 그린 뉴딜, 뭐 스마트,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렇게 봤을 때 두 양쪽 측면에서도 가장 또 거기 안에서 오픈된 정보이다 보니까 정말 콸콸콸이죠. 콸콸콸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여지지 않고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안 시스템들도 갖추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들을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랩이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와 관련돼서 또 이제 KMW도 있었죠. 통신 장비와 관련된 업체인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되게 이제 큰 기업 중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홈페이지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장비들을 만드는지는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5G 장부통신이에요. 자, 그럼 그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정말 IT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냥 네이버나 뭐 쿠팡,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업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데이터들이 많아질 겁니다. IT 기업이에요. 데이터들이 많아져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나죠? 트래픽, 그쵸? 막히겠죠. 차들이 많이 모여요. 갑자기 영등포나 혹은 이제 서울 강남역에 차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겠죠. 그러면 그걸 뚫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네, 경찰이 어느 순간 삐용삐용 하고 와가지고 자,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이제 교통정리를 하잖아요. 자, 그럼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 즉 신호등 시스템 비슷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파이어링크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 데이터들이 막 많이 몰려요. 데이터 댐이다 보니까 그동안 데이터로 쌓아놓지 않은 모든 기업에 대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이 올라갑니다. 그럼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쵸?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위에서 보신 것처럼 트래픽 관리 기업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또 한 가지가 자, 이제는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웃소싱 업체라고 하면 위탁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안쪽에 뒀어요. 구글도 아마존도 애플도 삼성도 안쪽에 뒀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거기다 투자되는 돈 대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웃소싱 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큰 기업뿐만이 아니고 작은 기업들도 이제 계속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니죠. 그 데이터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을 줌으로 인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아웃소싱, 데이터 아웃소싱,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 솔루션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괜찮겠죠.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기본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큰 기업들이 보통 이게 하나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물고 들어온다고 하죠. 물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뭐 S넷, 그러니까 삼성에서 나와서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 매출의 한 40% 이상이 이 S넷에서 삼성 거를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PI, 요게 어떤 회사냐면 꼭 굳이 회사를 볼 게 아니고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 연결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뒤에 컴퓨터,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뒤에 선이 몇 개가 연결이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아마 집에 있는 컴퓨터 수도 없이 연결선이 많을 거예요. 막 그 전기선 연결해서 막 정리하는 것, 저도 대책이 안 서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야 선 하나 이렇게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마찬가지죠. 자, 통신 장비가 발달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개발이 더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선이 막 이것저것 막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개발됨에 따라서 당연히 연결되는 선들도 많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연결선을 만들거나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이외에 플리토라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언어화를 다시 번역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해외에 직구 사이트를 활용해 볼게요. 정말 신기하지만 걔네들은 제가 접속하면 우리나라 말로 약간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답이 번역을 해놨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플루토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 이미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게 참 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든 이런 기업들이 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플리토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모르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캐리소프트예요. 캐리소프트. 이건 뭐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캐리와 장난감이라고 아시나요? 그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유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나는 관심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외에 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고요. 방금 전처럼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얘네들은 너무 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왜 중요한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전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시간적인 측면에서 IT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 방법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학원을 다니거나 학과를 나오거나. 근데 독학을 한다고 해도 이쪽 분야에서는 그게 뭐 흥미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돼요. 학원을 다녀도 돼요. 학원을 다니고 국비과정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걸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적인 측면만 내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 IT 쪽에서 요즘에 취업할 때 많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겠죠. 그런 적인 측면은 그 포트폴리오를 계속 관리해놓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즉 뭐냐면 기업마다 쓰는 언어들이 달라요. C나 C++이든 파이썬이든 R이든 이런 것들 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 얘기했고 학과는 상관이 없다. 진짜 이쪽에서는 학과는 상관이 없고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추천 활동은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특허 출연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으로 인해서 꼭 특허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해본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격증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데이터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 쓰는 사람들도 아직은 뭐 그게 크게 도움이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좀 더 넓히시면은 IT 개발자, 뭐 데이터 관련된 어떤 전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좀 더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는 뭐 HRD 넷이나 이런 쪽에 좀 들어가셔서 좀 보시면은 좀
국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이제 무료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뉴딜 정책에 따른 어떤 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 이외의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추측해 봤을 때 여기는 좀 괜찮겠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유지 보안 관리 어떤 게 있는지 거기 좀 포인트를 좀 맞춰서 준비해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IT 기업과 관련된 쪽에서는 승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어떤 개인의 의지가 더 크긴 하겠죠. 하지만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없으면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솔직히 좀 더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데 그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PDF나 이런 파일들이 정말 방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쪽 좀 더 알아보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